홈으로 맨시티를 불러들인 노팅엄 포레스트가 1대0이라는 결과로 한 골 차이를 내며 아주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는데요.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었던 노팅엄 포레스트였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승리가 됐지 않았나라고 느껴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에서 나왔던 주요 장면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의 주요 통계를 먼저 볼 텐데, 노팅엄 포레스트의 축구 스타일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거나 많은 패스로서 풀어내는 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점유율 차가 났던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반대로 보자면 대부분의 시간에서 맨시티가 공을 점유했다는 것인데, 빅찬스를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는 최근 좋지 않은 폼에서 오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원래 맨체스터 시티가 보여주던 도전적인 전진 패스 그리고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보자면 맨시티에서는 마테우스 누네즈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빌드업이나 지공 상황 시 중앙으로 좁혀서는 인버티드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니코 곤잘레스와 3-2를 이뤘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3-2-4-1 대형이 형성되죠. 노팅엄 포레스트는 공격 시에 깁스 화이트를 한 칸 올리고 측면 발빠른 윙어들을 넓게 벌린 4-2-4 대형이 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비 장면에서는 우측 윙어 엘랑가와 최전방 스트라이커 우드가 투톱으로 묶이고 깁스 화이트가 한 칸 내려가는데요. 이때 선수들 간격을 매우 컴팩트하게 좁힌 4-4-2 두줄 수비로 공간 방어를 시도합니다. 중앙에서 아주 단단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준 노팅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어떻게든 수비를 끌고 나와서 동료가 뛰어들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릴로가 좋은 판단으로 너무 혼란에게 붙지도 않고 본인 자리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적당한 지점까지만 나가며 혼란을 견제했죠. 중앙을 거쳐 전개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맨시티는 측면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바르디올이 도쿠한테 패스할 때 노팅엄의 포백 라인이 일시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포드는 여기를 활용하기 위해 바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데, 깁스 화이트가 끝까지 따라가며 이쪽으로 전개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또한 도밍게스가 빠르게 더블팀 수비를 붙어주면서 1대1 드리블 돌파의 장점이 있는 도쿠의 능력을 상쇄시켜버리죠. 그렇게 다시 반대 전환을 시도하는데, 이처럼 한쪽으로 과부하를 걸었다가 반대편 빠른 전환을 통해 여태 많은 재미를 받던 맨시티인데, 로드리의 부상이 탈 이후 확실히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느린 반대 전환을 한다면 노팅엄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비 조직력을 유지할 시간적 여유를 얻는 것이고, 아주 긴 동선을 거쳐 반대로 전환되긴 했지만 여기서도 사비뉴에게 더블팀 수비가 붙으며 양쪽에서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다음 이런 장면처럼 도쿠가 측면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바르디올이 이쪽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최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팅엄은 더블팀 수비를 붙기 때문에 측면에서 도쿠나 사비뉴 같은 윙어들이 동료들의 움직임이 없다면 온전히 본인 역량으로 두 명을 이겨내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컷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도 뒤로 밀리며 다시 최후방까지 돌린 뒤 반대 사이드로 느린 전환을 합니다. 맨시티가 빌드업을 할 때 기본적인 3-2 형태로 노팅엄의 4-2-4, 즉 최전방 4명보다 한 명 더 많은 숫자를 동원해 패스기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어떤 변칙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란 어려웠고, 후반전 들어서 좌우 윙어 도쿠와 사비뉴 둘의 위치를 바꿨는데, 사실 바꿔도 그들이 경기에 어떤 영향력을 주진 못했습니다. 똑같이 3위 빌드업을 가져가며 니코 곤잘레스와 누네스 조합에서 코바치치와 리코 루이스로 바뀐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킥오프 이후 거의 60분 만에 변칙적인 장면이 한 차례 나옵니다. 여기서 디아스가 공을 잡고 있다가 빈 공간을 포착한 뒤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포든과 원투를 주고받은 뒤 매우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시도합니다. 슈팅을 날리긴 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히며 득점에는 실패했는데요. 그러나 경기를 진행하면서 거의 제일 위협적이었던 변칙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이 수비적으로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느낀 게, 시티가 더블라이너를 활용해서 측면을 공략하는 패턴 중 하나인데, 측면에서 아군 선수가 1대1을 붙을 때 더블라이너가 돌아뛰며 컷백이나 크로스를 노리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노팅엄의 측면 수비수 윌리엄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더블라이너 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차단하죠. 매우 좋은 수비였습니다. 그래도 더블라이너가 들어가면 조금 더 도전적인 전진 패스들이 들어가는데, 측면에서 도쿠가 1대1을 붙은 장면이고 더블라이너는 일시적으로 좌측에 위치합니다. 여기서 도쿠가 더블라이너에게 패스한 뒤 뒷공간을 향해 침투하는데, 곧바로 수비 채널 사이로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도쿠가 컷백을 노렸지만 수비에게 간파당하며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더블라이너가 들어온 이후로 이런 도전적인 패스들이 나오긴 했죠. 시티 입장에서는 더블라이너가 폼을 다시 되찾는 게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느껴지네요. 이런 경기처럼 한 팀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한 골 싸움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롱킥 딸깍 한 방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얼마 전 챔피언스리그 16강 PSG 리오플 경기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경기 또한 그랬죠. 근데 사실 이게 노팅엄이 제일 잘하는 공격 패턴이기도 합니다. 아이나가 맨시티의 역습을 슈퍼 태클로 저지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키퍼에게 패스하며 잠깐의 숨고르기 시간을 가진 뒤 시티가 약간 끌려나오길 기다리죠. 여기서 깁스 화이트가 반대편 길게 전환시키는 아주 멋진 롱패스를 때리는데,
했는데 오도이의 발밑에 완벽하게 배달되며 속도를 활용해 넓은 뒷공간을 활용할 찬스가 나왔습니다. 오도이가 그대로 밀고 들어갔고 시티의 수비진들은 아마 컷백을 생각한 것 같은데 오도이가 니어포스트 쪽으로 직접 마무리에 성공하며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리죠. 매우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누누 산투 감독이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은 이후 5백으로 전환하며 시티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템스와 순위 경쟁에 매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노팅엄은 시티라는 빅클럽을 잡아내며 다음 순위 아스날을 승점 3점 차이로 좁히는 데 성공했죠. 반면에 시티는 4위부터 10위까지 아주 타이트한 승점 차이로 맞물려 있는 다른 팀들과 여전히 힘든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